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4번째 책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드 후작의 소돔 120일. 일단 소돔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타락과 범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총집합된 그런 도시 그런 이름을 이제 따와서 그렇죠. 만든 소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 원고가 자기는 분실됐다고 믿었는데 작가는 그리고 그것이 100년 후에 뭐 재조명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20세기에 이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소설 하여튼 가치는 사실 사드는 아주 중요한 작가인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작품은 거의 안 읽어본 그 작가 중 한 명이거든요. 사실 이름은 정말 사디즘 때문에 많이 들어봤는데 세디즘이 맞는 거예요? 사디즘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돼요? 이름이 사드니까 사디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세디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관심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세디즘이랑 사디즘 이런 거 좀 헷갈려서 세디즘 하면은 뭔가 되게 슬픈 거를 좋아하는 사람. 세드? 세드의 세디즘. 세드. 두 개가 그 용어가 또 같이 있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같은 단어죠. 사디즘, 세디즘 다 그 가학적 뭐 변태 성행위. 그렇죠. 가학성 당하는 거는 사디즘이라고 하지 않죠. 당하는 건 마조히즘. 아 맞다. 매저키즘이라고도 했고. 네, 영어로 매저키즘하고 마조라는 오스트리아의 그 작가가 그 소설도 썼고 실제로 생활에서도 부인한테 매일 이제 채찍질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남자가 당한 거예요? 많이 맞아서 맞아. 맞아. 맞을래 한데. 맞아. 근데 그게 한 몸이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게 사실 한 몸으로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왔어요? 그 세디즘? 그 역사적으로 뭐 사드가 먼저 나왔고 마조는 19세기 사람이긴 한데 뒤로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결국 그 프로이드 쪽에서 이제 사드 마조이즘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쓰나 봅니다만 변태 성욕이다. 이 변태 성욕으로 이제 그걸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근데 꼭 한 세트는 아닐 수도 있는 게 이제 두 개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디즘으로 희열을 얻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조히즘으로 희열을 얻는 사람이 쌍으로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난 때리기 싫은데 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 맞는 게 너무 싫지만 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 반드시 양쪽 모두에게 희열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둘이 만나야지 제일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최고죠. 최고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들의 만족이야 뭐. 네네. 하여튼 뭐 결국 이 19세기라는 것들 속에서 결국 그 우리가 이성이라고 참 중요했지 않습니까? 계몽적 이성 가지고 이 세계를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인간의 그 이성은 반드시 그 합리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사드 같은 경우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자 봐라.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한번 살펴보마. 근데 자연이 어떤 거냐 이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 파괴의 자연이잖아요. 우리 생산의 자연도 있지만 그 파괴가 얼마나 분출합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로 우리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저 시골 가서 혼자 숲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드시 뭔가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음식을 자연 상태 풀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사냥해가 짐승고기 그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문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자연 상태를 그러면 하도 뭐 좋은 걸로 계몽 이상 같은 자연 돌아가라 해가 비춰보니까 그럼 자연 상태가 파괴를 하잖아요. 사람을 파괴하고 재난같이. 그럼 나도 똑같이 내가 자연의 자식 아니냐 이거죠. 자연의 법칙을 나는 똑같이 인간 세상에 적용해 볼게.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성적 만족이 대상하는 게 난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한 거 아니냐.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이성만 갖고 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내가 아는 것만큼 너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이성, 너의 의식 이런 것들이 너의 의지대로 가는 거는 아니다. 알고 보면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뭐 이런 거에 의해 나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드 같은 경우가 바로 인간의 성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광기에 차 있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걸 진짜 보여줬고 또 바로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 우리의 주인은
무의식이잖아요, 사실상. 그걸 보여주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독주가 불러올 횡포를 견제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가다가 결국은 나온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 결국 인간의 이성이 저지른 딱 그거잖아요. 제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악인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성의 어떤 작용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지옥도로 만든다는 건 사실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결국 말씀드린 소돔 120일인데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사실 읽다가 절반 정도 읽다가 덮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조가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어떻든 거기서 나오는 구조가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실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실제로 이 책은 서문하고 일부만 있고 2부, 3부, 4부 아까 120일이잖아요. 네. 30일씩 한 달씩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2부, 3부, 4부는 일종의 라이너 노트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메모 형식이죠. 구성. 자,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요런 내용 담을 거야. 요것만 쭉쭉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 책은 일부만 서문하고 일부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4부에 보면 결말은 다 나오죠. 다 거의 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총 4부까지 있는 네, 거예요? 4부까지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드가 쓴 것도 역시 일부가 일부만 사드가 일부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썼다는 건 일부인 거고. 네. 그리고 2부, 3부, 4부는 이렇게 쓸 썼어요? 거다. 아니 라이너 노트로 사드가 이제 개요만 쓴 거죠. 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만 그 원고로 수필 이제 수고로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것도 역시 그만큼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것만 남아 있는 네. 라이너 노트라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기 전에 뭐 초벌하듯이 하는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음반이라든지 CD 재킷에 보면 네. 간단하게 그 음반 해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짧은 글 아주 단문식으로 그걸 라이너 노트라고 하는데 네. 뭐 보통 이런 것들 뭐 작품에서 라이너 혹은 라이너 노트 이런 식으로 그 부르더라고요. 네. 여튼 뭐 구성은 원래 사드는 서문과 1, 2, 3, 4부를 쓰려고 아마 했던 것 같지만 그렇죠. 서문과 일부는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2, 3, 4부는 그냥 아주 메모 짧은 형태다. 메모 형태만 네.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래 근데 일부가 저렇게 긴 거예요? 네. 와, 지금 사드 전집은 14권 감옥에서 정도. 진짜 심심했나 보다. 어차피 다 똑같이 반복된 내용이라면 뭘 이렇게 많이 썼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상상력이 참 도대체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복은 되는데 네. 그리고 계속 그걸 다르게 만들잖아요. 변주가 좀 있군요. 경험담인데 일종의 경험담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건데 이 사람 이걸 진짜 경험하는 거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상상력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진짜 경험했다면 이건 우와 이건 뭐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네. 사실은 사드 같은 경우가 지금 그건 전해오지 않고 있는데 원래 10권짜리 또 대작 이걸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썼다고 하는데 전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고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럼 알려지지 않은 뭔가 폐기된 것도 많겠네요. 불태우고 그랬으니까 네. 이건 도저히 엄난하고 그랬을 수 대표적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드는 실행은 하나도 못했을 수도 있어. 저 많은 글을 쓰려면 그치. 저런 거 할 시간도 없어. 맞아. 아니 그래도 한 번도 74가지 못 해본 거 아니야 알고 아니 보면. 74가지 살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74가지 살아 한 30년간 감옥과 그리고 이제 그 감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뭐 워낙 많이 놀았으니까요. 일단 돈이 있잖아요. 네네. 귀족이고 그래서 참 많이 놀았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1부, 2, 3부, 4부를 이 사람은 일종의 인체 해부 실습 일지처럼 쓰려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인체를 해부할 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대요. 피부, 근육, 신경, 뼈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 식으로 피부, 한번 근육, 신경, 뼈. 예, 그런 식으로 완전 뭐 1부, 2부, 3부, 4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4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네. 그 4명의 리베르탱 네. 한마디로 완전 패더가들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수발대로 줄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자기 딸들을 각각의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와이프도 아니고요. 그게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친구한테 결혼시키고 결혼시키고 친구 딸을 내가 받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하고 이제 소돔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4명의 완전 방탕한 마담들을 고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성경험담을 들려줄 사람은 그 사창가에서 놀았던 여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고용을 하고 또 자기들을 수발 들어줄 8명의
여기서 떼짜라고 나오는데 떼짜라고 나와요. 떼짜? 떼짜. 그래서 제가 사진 찾아보면 잘 모르겠고요. 일종의 그 8명의 일종의 게이들을 고용하거든요. 자기들에게 이제 일종의 동성애를 제공해줄 일종의 호의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하인인 듯 급이 높은 좀 마름 정도, 지주가 되면 마름 정도라고 해야 될까? 밑에 아이들은 좀 자기들 명령할 수 있고, 요걸 또 8명, 각 인당 2명씩. 네. 그 다음에 그 하녀, 이제 늙은 하녀들을 4명 고용해요. 늙은 하녀. 네. 좀 이제 골고루 많이 고용하죠. 근데 늙은 하녀를 아주 추한 하녀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이유가 결국 어떤 관능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관능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청순함보다는 뭔가 부패하고 태폐하고 추함 여기서 오히려 더 충격이 이 흥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그 테레사가 토마시가 명령을 하니까 수치심을 느끼면서 흥분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심을 발견할 때 흥분이 되는 거다 이거죠. 흥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고 청순하고 좋은 것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은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게 더 사람들의 관능적인 이 감각을 자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늙고 이런 또 하인들을 그렇게 흉측한 하인들을 또 자녀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선남 선녀 네. 애들 납치해 오고 뭐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네. 여자의 8, 남자의 8 이렇게 또 배분을 하고 네. 또 나중에 요리사가 이제 요리사 3명, 요리사 보조 3명, 여자 다 여자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에 들어가게 되는 성으로 거죠. 떠납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보면 이런 리베르 겁니다. 땡 4명 그럼 다 무조건 남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또 그러니까 사실 사디즘이 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냐면 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디즘의 본질은 상대에게 치욕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상대를 물건 취급해가지고 치욕을 주게 하는 게 사디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성들이 완전히 그냥 물건 취급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은 루이 16세 말기예요. 네. 루이 16세 말기. 그러니까 이게 말기가 재미있잖아요. 본래 이제 한 체제가 무너지고 새 체제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뭔가 그 말기가 되면 마지막 태폐와 부패가 극에 달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한 무리의 그 4명의 리베르타 부유한 호색한들이 각각 자기 딸들을 이제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기로 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 정말 제대로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외진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국경 내에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프랑스 국경을 벗어나서 딱 그 프랑스 국경 근처 쪽에 프랑스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어떤 성을 하나 네. 이 4명 중에 한 명이 디베르라는 사람이 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은 이제 안에서 다리를 끊어버리면 아무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벼랑 끝으로 해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아무도 이제 접근 못하는 성에 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이제 하나의 고립된 왕국 속에서 우리가 신이 되어보자 이런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온갖 이제 혼음 오르지라고 하죠. 예전에 디오니소스 제전할 때 온갖 막 난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자 먼저 이제 주인공들을 소개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4명의 리베르 땅 해가지고 이게 이 소개만 해도 재밌습니다. 네. 첫 번째가 블랑지스 공작이에요. 두 번째가 공작의 동생인 주교. 이 공작의 친동생인데 이 사람은 성직자죠. 주교 아주 높은 성직자죠. 고위 성직자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작의 동창 학교 동창생이자 징세청부인. 징세청부는 세금을 국가가 걷어야 되는데 국가에 미리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 프랑스 정부에 얼마 주고 내가 이 지역에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백성들의 원성이 대상이 됐죠. 네. 그 디르세라는 블랑지스 공작의 친구이자 징세청부인 디르세. 그리고 키르발 판사. 예. 그러니까 이 4명이 상징하는 게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공작 그다음에 공작의 동생 주교, 네. 그다음에 동창 징세청부인, 징세하는 놈 그리고 판사. 그러니까 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공작은 당시에 이제 지배계급의 핵심들이죠. 귀족이고 주교, 종교도 또 지배계급의 핵심이죠. 네. 그다음 징세청부인, 지배계급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법 판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4명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의 지배계급이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 국민들인 거죠. 거기에 항상 착취당하고 네. 완전히 우리가 억압당하고 또 수탈당하는 그 국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네. 있죠. 자, 이 공작은 어떤 사람이냐? 공작은 아내 색과 사별하고 2딸과 근친상간 중인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아내 셋과 사별? 네. 아내가 셋이나 있었는데 다 사별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내를 다 죽인 거죠. 죽였겠지. 왜냐하면 아내하고 살고 좀 질리면 죽여버린다 이거죠. 실증이 나. 딸은 왜 안 죽여? 딸은 아직 근친상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 판사가 지금 공작의 큰 딸하고 네.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네. 자기 큰 딸 줄리아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네. 공작은 아니 그러면 네가 결혼하려면 조건이 2개가 있다 이거죠. 네가 내나? 아니 그거보다 네. 내 딸하고 지금 이 관계 유지하는 걸 계속 네가 눈을 감아줘야 된다.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내 딸 줄리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 눈을 감아줘야 되고 또 하나가 내 친구 디르스의 딸 콩스탕스가 내한테 시집 올 수 있게 네가 도와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냥 자기들 이렇게 막 방장에 놀고 있는데 왜 그 결혼을 하고 싶냐 이거죠. 네. 그러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라는 자격이 되면 네. 애인보다 우리에게 한층 더 순종적이 된다 이거예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순종적이다. 애인이나 당시. 딸보다 더 순종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라는 형식으로 묶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쾌락에서는 전제적 횡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쾌락은 한마디로 폭군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쾌락의 어떤 정체다. 이렇게 이제 공작은 말하니까 이제 디르세가 왔단 말이죠. 네. 디르세가 승낙을 하면서 그 대신 나도 그러면 내 딸을 공작에게 줄 테니까 네. 당신 판사의 딸 아델라이드를 나한테 주시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이 이제 3건이 진행되는 거죠. 네. 복잡하다. 그리고 3명은 모두 다 자기 딸과 근친상간 관계를 인세스트를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딸 셋은 재산과 라스트 네임 성만 배우자와 결부되고 육체는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이를 어길 시 가혹한 처벌을 감수하는데 우리는 합의하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3명의 이야기를 듣고 주교 공작의 동생 주교도 와가지고 사실 둘째 딸 공작의 둘째 딸이 자기 조카 딸 있잖아요. 네. 진리가 사실은 내 애다 이거지. 이 주교가 자기 형수하고 사이에서 간통을 해서 낳은 게 둘째 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 딸 실제적으로 내 딸이고 그러니까 조카 딸이라 쓰고 내 딸이라고 읽는다 이거죠. 근데 그 알린을 나머지 3명이 다 양도하면서 나도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기존 권한을 유지하면서 나도 똑같이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 합의를 하고 네. 사실은 이 넷은 요 120일 소돔 가기 전에 일주일에 매주 4차례에 걸쳐 파리 근교에 자택에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쾌락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네. 6개월씩 돌아가면서 사람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공동기금. 조영진 씨가 옛날에 무슨 막 왕국 건설한다고 공동체, 했을 때 공동체. 그치 사랑 공동체. 그때도 서로 다 공유하고 홍경만 없을 뿐이지 우리 거기에.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네. 온갖 그게 다 나오는데 첫째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 처음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처음은 네. 남색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탐하는 네, 거예요? 남자만 탐하는 거예요. 오로지 남자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재밌네. 청년 16명이 여자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에게 와야 되는 거죠. 이 주인공들은 여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공작 주교 얘네들은 네. 근데 또- 지랄지랄 진짜. 그렇죠. 그런데 또 자기들이 이렇게 여자 역할을 하다가 자기들이 또 역할을 바꾸고 싶으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는 또 청소년 16명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명을 이제 남자만? 매주 남자 32명만 매주 첫 번째 해동에 데리고 와야 돼요. 네. 둘째 해동은 누구하고 하느냐? 평소 품행이 방장한 아가씨, 귀족 집안의 아가씨라든지 아주 콧대 놓고 고고한 아가씨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돈을 주고 데리고 온다 이거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보통 12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자가.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리베르땡 입장에서는 한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계라는 거. 한계. 어떤 이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참악을 수도 이런 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이 좋은 집안의 출신이고 이렇게 고귀한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로 극도로 파렴치한 행동을 해야지 더 자기들이 치욕적인. 예, 달아오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둘째 해동은 그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이 그 기금이 요즘 돈으로 치면 수백억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그리고 셋째 해동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들을 동원한다 이거죠. 뭐 창녀들. 예. 그런데 6시간에 걸쳐 창녀 100명을 동원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야 이런 게 오물을 뒤집어선 채 뒹구는 게 가장 관능적 행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행위 아니냐. 네. 자기를 비우는 행위이자 가장 지독한 방탕이자 자신을 망치는 행동이다.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망칠 게 뭘 있다고. 그렇긴 하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 뭐 이게 결국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 충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나토스라고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자면 뭔가 자기 자신을 다 무화시켜 버리는 그 욕구들, 파괴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지금 4대 책은 정신 분석하기나 의학에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은 왜 또 더 좋냐면 전날 지체 높은 여인하고 맞본 쾌락하고 대비가 되니까 더 흥분이 된다 이거죠. 자기들은. 셋째 동은 이렇고 넷째 동은 또 누구냐? 버진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버진만. 근데 이게 또 이게 이때 그러니까 참 이게 개념이 여기 이 시대의 이런 단면이겠지만 네. 오로지 나이는 7살에서 15살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소화성애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20명 단위로 제공한다 이거죠. 네? 무슨 단위? 20명씩 딱.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 리베르탕 4명 중에서 실제로 이렉션이 가능한 사람은 공작하고 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렉션이 안 돼. 근데 또 나머지 심지어 2명은? 근데 다른 식으로 욕보인 데서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사디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 물건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 한마디로 모욕감을 맛보게 하는 게 사디즘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신체 행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어쨌든 그거를 분출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뭐 사디즘이나 이제 매저키즘이 성도착이잖아요. 우리가 퍼벌스 도착이라고 하잖아요. 좀 정상적인 행위.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번식을 위한 어떤 성행위를 빼고는 다 도착이에요. 뭐 애무를 한다든지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게 다 도착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도착하면 막 변태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생식을 위한 성행위를 빼고는 다 사실 도착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별도로 금요일마다 특별한 해합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5번이 지체 높은 가문의 어린 딸 넷을 속임수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풀어가지고 부모 품에서 빼앗아온다 이거죠. 근데 이 리베르탕의 특징은 뭐냐면 이 5번의 해합마다 반드시 아내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전적인 복종과 서비스를 하고 정성에 힘이 불수록 몸의 분위기는 자극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도 전라의 네이키드 되어서 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시킨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들과? 그러니까 동참인도 아니죠. 복종.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블랑시트 공작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천성이 거짓되고 몰인정하고 강압적이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이고 공익에는 인색하고 거짓말과 폭식 폭음. 근데 겁은 많은데 오로지 남색, 근친상간, 살인, 방화, 절도 안 저지른 죄가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덕이 하나의 미덕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착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이제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 누이와 모친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부인셋도 모두 실증이 나자 죽여버렸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키가 헤라클레스와 같이 크다. 190cm가 넘고 하루 종일 이렉션이 가능하다. 나이는 50으로 나오는데 하루 최고 기록은 18회 기록이 나오고 말이 됩니까? 이거 뭐 판타지입니까? 남색은 하루 55차례 상대를 받아줬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관념적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이 공작이 결국 주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넷 중에서 리더라고 한다면 이제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 당시 귀족이 주도를 하는 거니까. 키가 90cm가 됐다고. 굉장히 그 당시로 따져도 지금도 큰 키지만 그 안으로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큰 키. 과연 그 헤라클레스의 몸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몸무게 한번 해볼까요? 120. 자, 이게 바로 이제 들지 마. 아니야, 이건 오늘 너무 선정적이야. 체중 잴 때 쓰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손잡이로 이렇게 딱 잡고 이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기존의 체중계에서는 뭐 체중 정도 잴 수 있었고 혹은 뭐 가끔 좀 괜찮았다 싶은 것들은 뭐 여기에서 뭐 BMI 같은 거 일부 측정을 해줬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체를 잘 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체 위주로만 해서 하체 그렇죠. 정보를 담았는데 이거는 상체 정보, 하체 정보를 다 담아냈기 때문에 비교적 정말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 몸을 측정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2가지 데이터, 예를 들면 뭐 골밀도도 있고요, 체지방 등등 해서
12가지 데이터를 또 스마트폰으로 바로 네. 전송해서 데이터를 그래프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편한 게 이거는 이제 건전지를 뭐 갈 필요도 없이요. 그냥 충전. 케이블선으로. 네, 충전 한번 하고 한 1년씩 씁니다. 예, 그러니까 위아래 체중계로 이제는 체중 관리, 건강 관리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아래 체중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저희 광고주 링크를 따라가시면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공작의 몸무게는 120kg. 자, 그리고 이제 공작의 동생 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교는 말 그대로 남색의 신봉자예요. 주로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서 신봉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몸집이 좀 형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많은 정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주교가 얘기하던 게 나를 죽여줘. 미안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줘야 합니까, 엄영진 씨?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근데 주교도 이제 악덕이 뭐냐면 친구가 큰 재산을 남겨주면서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을 네가 좀 재산 관리도 해주고 애들 잘 돌봐주게 하니까 주교니까. 근데 친구가 죽자마자 이 친구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했다 해가 다 가로채운 다음에 아이들은 12살 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12살 되자마자 자기 이제 성의 상대로 삼았다가 또 다른 데 다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귀족이라든지 당시에 성직자라는 계급들이 지배계급들이 겉으로 근엄한 척 보여도 뒤로는 얼마나 추악하고 파렴치한 짓을 다 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극적으로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나오는데 큐르빌 판사는 이제 나이가 가장 연장자예요. 나이가 60살 되는데 이 사람은 몰골은 해골 수준. 그리고 하도 채찍질을 해가지고 피부가 죽고 너덜너덜한 상태. 채찍질 당해서? 네. 항상 그런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막 하고 다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너스. 네, 에이널. 에이널. 항상 불결한 상태로 방치한다. 여기는 왜냐하면 아까 말 추악한 게 가장 관능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나오는데 절대로 용변을 보고 나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길 시에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 사람의 나쁜 짓은 이렇게 나와요. 이웃의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처녀의 아버지를 이제 사형대에 보내겠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녀의 엄마를 불러와가지고 너희 딸을 데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너희 아빠를 살려주마.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 처녀 어머니가 본 앞에서 딸을 범하다가 절정에 오른 순간에 커튼을 벗긴 다음에 그 아버지를 목을 칼로 이제 베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더 쾌감이다 이거죠. 그 가학행의 핵심은 당사자 앞에서 보여준다는 데 핵심이거든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보면 그 사장의 반역이라는 제목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그 계속해서 그 이제 알료샤 이제 막내 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단문이 나오거든요. 신이 있다면 말이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서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외국 군대 가가지고 학살을 하잖아요. 근데 젖먹이를 어미가 본 앞에서 하늘로 던졌다가 총검으로 젖먹이를 찔러 죽이고 어미가 본 앞에서 한다는 게 핵심이랍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본 앞에 그러니까 참 그런 인간의 잔혹성이라든지 공격 본능이라는 거는 참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또 도움을 주겠다면 이제 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공경에 찬 데려와가지고 도움 주겠다가 돈과 뭔가 모든 걸 다 빼앗은 다음에 또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인맥과 돈이 없었더라면 1000번이나 사형됐을 인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이 디르센데 공작의 동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여성적인 몸매예요. 작달막하고 흰 피부인데 인간관계는 점잖은 편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공작의 이제 상대 파트너로 자극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들끼리 그냥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넷이서 딱 좋네 둘씩. 자 어쨌든 뭐 소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그 바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적 환타지 그리고 자기들의 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4명을 찾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라 하면 이제 우리들끼리 이런 거를 밖에 나가서 해줄 사람인 아니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명의 어떤 사창가에서 평생을 굴러먹어가지고 온갖 경험을 다한 여자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야한 얘기를 야한 이야기, 야설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 그 저 아가씨에서 그 야설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청각을 통한 감각의 교류가 무엇보다 자극적이며 생생하게 각인된다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요즘 이제 팟캐스트가 2014년부터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가장 그 인기를 끈 요인 중에 하나가 범죄와 이런 애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카테고리가 인기래요? 아니 그보다 범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인기를 네. 많이 끌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팟캐스트에 그 있죠. 범죄 관련된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14, 5년부터 그 범죄를 아주 근데 좀 고급스러운 저널리즘으로 아주 구현해내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 청각적인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범죄와 색정 소설 이런 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생생하게 각인되거든요. 상상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방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한 초로의 여자, 40에서 50 사이 여자 4명을 찾아낸다 이거죠. 네. 인생을 방탕 속에서 보낸 여자들. 그래 여자들이 지금까 뭡니까 1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간 겪었던 모든 성적인 방종을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실현을 해볼게. 이렇게 된 거죠. 실습을 해보겠다. 첫째 여자는 마담 디클로. 네. 마담 디클로인데 지극히 평범한 150가지 정념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게 이 디클로 이야기를 읽다가 책을 덮었는데 네. 전혀 평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디클로 이야기는 결국 뭐 흔히 말하는 스카톨로지, 분뇨가 장식되고 또 그 시체, 똥오줌? 네, 똥오줌 나오고 시체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그 당시 프랑스 파리 풍습은 시체를 자기 집 앞에서 길거리 쪽으로 발을 머리 좀 내놨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나 봐요. 아, 집 앞에서. 그러면 이제 밤마다 그 시신 앞에 가가지고 일종의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사람도 이제 이 안내한 이야기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평범한 150가지 이야기 나오고 둘째 여자는 마담 샹빌로 여자 여럿이 남자 한 명이나 여러 명을 상대하는 조금 기이한 이야기 정도. 4대 1. 네. 150가지.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세집니다. 마담 마르테는 셋째 여자인데 150가지의 가장 범죄적이면서도 법과 자연, 종교를 극도로 유린하는 경험담. 그러니까 이 저 책을 보면 무신론 그리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모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때 기독교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황의 어떤 여러 가지 타락상들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그 당시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창가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네네. 교회가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들의 유언을 강제로 자기들이 변조해가 집행해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걸 좀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네. 그 돈 많고 좀 과부들 뭐.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마녀 사냥도 경제적 목적에서 했다는 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넷째가 이제 아주 끔찍하게 나오는데 마담 데그랑주로 나오는데 데그랑주? 네, 데르랑주. 데르랑주. 네. 150가지 이르는 각가지 고문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문. 아, 이게 제일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경험을 했겠죠. 젖가슴이 하나 없고 손가락 셋이 잘리고 다리는 절고 치아가 6개 없고 안구도 하나밖에 없다. 가장 끔찍하고 추잡한 일들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일종의 라이너 노트식으로 메모가 나오는데 잔인하죠. 진짜 제일 잔인한 대목인데. 네. 자, 이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네 명이 이야기할 때 리베르탱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남선녀들을 이렇게 앞에 다 각각 네 명을 사슬로 묶어놔요. 그래 자기가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하든지 뭘 하고 싶으면 사슬을 잡아 당기면 여자 그 손년 소녀들이 달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일종의 무대를 만드는 그 아가씨 무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영화에서 무대가 있고 그 마담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면 방청. 이제 그 방청을 하는데 벽감이라고 아시죠? 벽에다가 구멍을 판 게 벽감이잖아요. 뭐죠? 붙박이장 하듯이 네네. 벽 안에다가 구멍을 파냈어요. 네. 그래 거기 와서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이 4개 앉아 있고 네. 그 밑에는 또 이제 자기 부인이 앉아 있고 또 다른 자기 아까 동성애 하는 하인이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딱 보좌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듣다가 이제 자기가 즐기고 싶다, 흥분하고 싶으면 땡겨가지고 뭐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밀실에 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저자가 딱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냥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는 이쯤에서 책을 덮으라.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온갖 이제 신성 모독도 하고 온갖 인간과 인간의 잔인한 게 나오니까 이쯤에서 책을 덮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위스에 위치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처로 떠나갔는데 네. 자신과 부인들을 뺀 인원은 총 32명.
이야기꾼 마담 넷, 소년 소녀 각 8, 그리고 아까 말한 학문 선교를 위한 남자 8, 하녀 넷 이렇게 네. 그리고 요리사 6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제 하녀 넷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추악한 사람들, 혐오감과 역겨움, 추악함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 보면 참 분노에 진짜 집착하거든요. 이 사드가 네, 모든 게 똥오줌 안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근데 뭔가 이유가 있군요. 객관적으로 그거는 너무 기피하는 거잖아요. 일단 냄새도 나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추악함이 가장 그게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분명히 그거 정면도 하나 있긴 있어요. 난 진짜 모르겠어 똥오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액, 그러니까 그런 배출물 그거라든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똥오줌은 진짜 모르겠어. 오줌까지 그래 그렇죠. 나 진짜 똥은 못해. 많이 양보한다. 갈수록. 오줌까지. 그래도 네네. 좀 가보자면 똥은 정말. 제가 그냥 추정하건대는 네, 뭐.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똥 쌀 때. 그만 좀 해라 너도. 아니 맞잖아요. 여하튼 뭐 그런 큰일을 볼 때 네, 뭐 생리현상, 생리현상 아마 그때일 것 같은데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이제 성적 쾌락으로 치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때 그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 뭐 이런 쪽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사디즘 입장에서 보면 치욕감을 안겨주는 네네네. 게 사디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네. 그 스카톨로지가 가장 그 사람에게 치욕감을 안겨주니까 네. 자기 입장에서는 쾌락을 증진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주술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주술적 입장이요? 주술이요? 그러니까 이 똥을 하나의 어떤 분변을 주술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술이라고 할 때 매직이잖아요. 매직. 뭐냐면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을 때 주술을 쓰는 거잖아요. 주술에 이제 요술과 마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요술은 뭐냐면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재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마술은 생각만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술은 이제 소설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것도 재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술적 사고에서는 똥이 그 사람의 내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술적 도구로. 나의 애정을 그런 이야기 나와요. 옛날 다른 성을 다룬 책을 보면 나의 똥을 먹여 놓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져간다. 이런 어떤 주술적 사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 서양에서 있었던 뭐 세계 사고인 뭐 거예요. 비슷하게 다 동서양 쪽 서양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대목도 나와요. 아니 왜 상처에 뭐 예전에 똥 바르고 이런 거는 된장 정도 아니었을까요? 나 똥 아니야. 아니, 아유 그 된장이다 된장. 예, 그 똥은 바르지 맙시다. 아니 그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에 바른 건 아니지만 치료할 때 그 상처에 바르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무슨 정신병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큰일 본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거는 예전에 무슨 옛날 얘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듣다 보면 약간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에 그 예를 들어 그 변을 네. 약용으로 그러니까 뭐 말려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갈아서 말려가지고 뭐, 구워가 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옛날 동화에도 나옵니다. 네네네. 민담에도 나옵니다. 그죠. 예. 뭐 오줌은 요요법이 80년대 후반에 유행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첫 오줌을 조금 처음 나온 건 받지 말고 좀 중간부터 받아가지고 그 그걸 얘기는 들어본 것 먹어라. 같아요. 그러면 네. 좋다. 뭐 그런 요요법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있는데.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주술적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치욕감을 안겨줘가지고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분뇨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면 결국은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아니 아름답고 청순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계속 뭔가 뒤틀리고 흉하고 이런 거를 좀 뭔가 집착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요즘 보니까 돌아가신 마강수 선생이 네.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나름 실마리를 던져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약간 병적이고 네. 약간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죠? 아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도 요즘 그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뭔가 병색이 있고 예전에도 병색이 있고 좀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허리 같은 경우도 좀 개미처럼 가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도 아주 작아가지고 일도 잘 못할 것 같은 손. 그리고 뭐 발도 아주 작고
그리고 예전에 중국의 전족가채가 뒤뚱뒤뚱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욕정을 느끼고 아름답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이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힐을 뭐 신어보시니까 더 그러지만 아니 어떤 12cm, 15cm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극단적으로 이게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거를 아름답다고 보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뭔가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는 아름답지 않고 약간 뭔가 약간 완전하지 못하고 변형되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냐 이거죠. 그걸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위태위태한 걸 즐기나?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마강수 교수는 프로이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리베르 땅들이 보여주는 뭐 기괴한 것에 대한 열광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결국 이 아름다운 미의식과 우리 자궁회귀 본능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궁회귀 본능.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렇죠. 본능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죠? 생활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냥 푹 놀고 싶죠. 그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놀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이잖아요.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으로 태행을 하고 이런 현상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거기서 모든 게 보호가 되고 내 누린 대로 다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심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하고 같이 결부됐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럼 태아 상태를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거죠. 무의식적으로. 태아의 특징이 뭐죠? 지금 말하는데 태아의 특징은 불완전하죠. 엄마한테 의존해야 되죠. 네. 내가 태아는 변은 볼 수는 없죠. 태아는 오줌을 누를 수 있죠. 그 태아는 근데 배꼽으로 연결돼가 이제 모든 음식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어도 호흡과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태아는 뭐죠?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아의 상태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 그리고 좀 뭔가 불완전한 상태가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의식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동에 어울리지 않는 거를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손발이 작고 뭐 허리는 가늘고 저 무슨 일을 하겠노.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강수 교수가 왜 손톱 긴 사람한테 좋아했냐면 패티시라고도 했는데 손톱이 길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도 그걸 원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원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상태를 가기 위해서. 옛날 왕들 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왕관. 무겁고 옷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좀 비정상적이고 병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아름답다, 귀족적이다, 우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궁회귀 본능하고 미의식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일견 뭐 그럴 듯한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마강수 교수님 이야기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초기만 해도 그 남자들이 귀걸이 다 하고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 신라 때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잘 꾸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마강수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죠. 기독교라든지 근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징병과 노동의 대상으로 남자는 완전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치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치한 여자를 보면서 대리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마강수 교수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 그 우리 영화 보면 귀족들 가발 이런 거 쓰잖아요. 법 재판할 때. 그 왜 저렇게 힘들게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장식을 많이 할까? 그리고 그 프랑스 그 귀족들 바지 있지 않습니까? 낄로트. 몸에 쫙 달라붙잖아요. 그거 되게 불편한데 왜 저걸 입을까? 불편할수록 아름답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안 움직여도 되니까. 고딩들도 좋다. 교복 바지를 아주 그냥 요즘도 줄여 입어요? 요즘도 이게 좁게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그런 욕구들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권력자가 되고 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태아처럼 더 되고 싶을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하죠? 먹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떠먹여주나요? 떠먹여주기도 하든지 아니면 시녀가 입에 와서 먹고 와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옛날 왕들이나 이런 귀족들 보면 그 뭔가 이상한 파티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술도 그냥 술잔에 받은 내 손이 아니라 입에 와서 먹고 와서 마시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태아의 상태를 동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좀 일리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남자의 남성적이죠. 시각인 거죠. 네. 네. 그렇네. 여자는 그런 요구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뭐 아니 왜 그래도 그 장식을 하고 몸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하이힐 신고 코르셋 하고 이런 것들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그래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왜 하기 싫으냐 이거죠. 힘드니까. 그게 태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가고 싶죠? 태아 상태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힘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요즘 여성들이 손톱 소재 많이 하러 가잖아요. 제가 요즘 유행하게 이것도 손톱을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소재를 하러 가나.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결국 태아 상태로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 손톱을 더 기르고 관리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 못 하잖아 지금. 설거지 못 하잖아 지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고 그냥 누워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마사지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누군가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태아로 그러니까 자궁으로의 회귀를 아주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마조이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뭔가 수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것도 본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 충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쾌락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 그게 쾌락이잖아요. 안정되고 평형된 상태. 새로운 게 되면 무섭잖아요.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쾌락을 자꾸 불쾌를 해소하고 쾌로 가는 게 현실 원칙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긴장이 영원히 없어지는 상태가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쾌락 원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꿈에 자꾸 악몽을 되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꿈은 분명히 우리가 그래 배웠잖아요. 소원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소원이 실현되는데 왜 자꾸 악몽이 나고 괴롭냐 이거죠. 근데도 계속 악몽을 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 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불쾌한 체험이 뭔가 쾌락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프로이드가 나중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책을 해가지고 그 책을 내면서 이제 결국 인간에게 죽음 충동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에서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그걸로 돌아가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 충동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공격성으로 이런 모든 가각성으로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제 사디즘하고 같이 관련되는데 자, 어떻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 기괴하고 추하고 불편한데 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느냐. 혹은 좀 이제 우리 마강수 돌아가신 마강수 교수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게 좀 와닿았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넉 달간 머물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물품을 운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행사의 시작은 11월 첫날에 시작해가지고 2월 마지막 날에 끝나고 3월에 다시 귀환하는 걸로 일정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참 이성적인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 이성적인 거예요.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성이 만드는 우리 그런 것도 장치를 해놨네. 네, 우리가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게 딱 그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매일 몇 시에 뭘 한다. 여기 딱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매일 아침 10시에 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밤새 자기들 시중 들지 않은 남성 성의 보조자가 각기 소년 한 명씩을 데리고 아침 문안 인사를 오는 거예요. 10시부터. 네. 그런데 이제 함부로 이제 소년은 바로 건드릴 수 없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소녀의 처녀성은 12월에 제거하고 소년의 처녀성은 동정은 1월에 유린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동안 최대한 이거를 좀 늦춰놔야지 우리가 재미가 있다. 더 안 달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그 떼짜라고 나오는 남성 성의 보조자가 그 살로 그 영화에 보면 파시스트 병사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보면 좀 마름 역할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평민이잖아요. 같은 출신인데 여기에 기생해가지고 더 오히려 감시하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처벌하고 매니저 역할도 좀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름 역할을 하는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항해가지고 물론 소설에 보면 나중에 한번 그 업무를 꾸미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딱 이제 또 밀고를 운영하거든요. 애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땀만 먹으면 밀고를 해 그러면 우리가 상관 안 줘도 벌을 반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벌을 반 깎아주는 건 내 마음이니까. 야 이게 해준 게 벌 반 깎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권력 집단의 정말 그 민중을 네. 상대로 이제 우롱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말이에요. 욕정이랑 끊임없이 불을 붙여 키워가는 거지 해소하지 말아야지 더 자극적인 관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해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가야지 이제 욕정은 더 세진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 11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바로 이 4명의 이 리베르 땅들이 소녀들의 주거 공간을 먼저 시찰해요. 네. 소녀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네. 소녀 8명은 알몸 상태로 식사 시중을 들면서 네. 이 리베르 땅들이 엄나는 짓을 벌이고 싶으면 당장에도 응해야 된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4명의 리베르 땅을 보면 누구라도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는 소녀, 자기 아내, 노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된다. 네. 그리고 반드시 호칭은 나으리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세뇌하고 길들이는 거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참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변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왜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행사할 때 이 아까 말한 분뇨를 가지고 이 재료를 써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개인 변기통을 검사해서 만약에 분뇨의 흔적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이게 원칙이죠. 아니 거기에 온 모든 남자 여자애들이 다? 여기 소녀 8명씩. 소년 숙소도에도 같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소년들과 다른 게 반바지 내린 채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시찰을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그렇게 처벌을 받는데 오후 1시에 이제 배변 허락이 떨어지지만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3분의 1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요즘 시각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과거 사대 네, 소설에 이런 사드입니다. 사드.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후 2시에 3시까지는 두 팀으로 나눠 식사를 하는데 그 소녀들 팀이 나눠가 자기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리베르 땅들을 위한 점심 식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오만과 편견을 했지만 점심이라는 게 본래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때는 이 동석하는 영광은 바로 아까 떼짜 8 남성 성애자들만 딱 동석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내들도 앉지는 못해요. 알몸 상태로 서빙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판에서 마법사 복장으로 또 서빙을 보조해 주고. 마법사 복장. 그러니까 이게 복장 도착도 여기도 보면 나중에 결혼식을 막 올려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리베르 땅들이 여성 신부 복장을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 복장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는 2시간 정도에 걸쳐 끝나고. 네. 그런 다음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소녀 2명씩을 거느리고 커피와 술을 즐기고 이때는 가벼운 희롱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오전에 한번 했잖아요. 11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역시 여기도 정신이 있는 게 네. 커피 타이밍에는 아주 질펀하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침 영역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주 정말 세상 모든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인물들조차도 커피 타이밍에는 그렇게 질펀하게 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중하니까. 네. 커피 타임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이 책은 뭘 광고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하나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소돔 120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네. 자, 이 커피 저희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네. 이 머그컵 아름다운 머그컵과 함께 네. 여기에 커피를 담아 드시면 얼마나 더 맛이 나겠습니까? 네. 양치할 때도 좋겠다. 양치컵 커피를 담아야 되는데 네. 다용도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아름다운 네. 머그컵과 함께 즐기는 1kg 커피. 뭐 커피 품질이야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워낙 좋은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댓글에도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인증하셨는데. 네. 일당백 꼭 써주세요. 네. 어떤 분이 일당백 구독자라고 깜빡하셔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은품 같은 거. 네. 저는 사실 그 사장님이 다 챙겨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꼭 굳이. 어떻게 챙겨요? 일당백 애청자 아니더라도 근데 확실히 맞았네요. 네, 일당백 써주시면 여러분께 사은품도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저녁 6시. 정각 6시에 이제 이야기 무대가 펼쳐지는 거죠. 네. 그 무대에 큰 의자에 바로 아까 말한 이야기꾼 마담들이 앉고 아까 말한 벽감에 4명의 리베르 땅들이 앉고 그렇게 사람들이 쫙 풀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해가지고 그 소년 소녀에게 연결된 쇠사슬을 잡아당기면 애들이 달려가가지고 모든 행위에 응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몇 시부터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뭐 이야기는 근데 왜냐하면 내키는 대로 가다가 리베르똥 중에 한 명이 아유 난 좀 흥분했어. 그러면 또 중단되고 이야기하다가 놀다가 다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4시하고 10시가 되면 이제 끝나면서 야식이 차려지는 거예요. 야식이 차려져 가지고 이제 소녀들이 신속하게 야식을 먹어야 되고 야식이 끝나면 이제 오르지가 열리는 거죠. 난교 파티, 집단 혼음이 열리는 거죠. 아, 본격 파티군요. 10시부터가.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프랑스의 그 사회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린 루이 14세, 15세 이후 이때 보면 그 아담제라는 아담 축제 이름이 아담제예요. 아담 축제.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귀부인들은 이브의 복장을 하고 오거든요. 이브의 복장이 이브의 뭐 복장 있어? 뭐예요? 나뭇잎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체죠. 네. 그래요? 그런 진짜 축제가 있었다고요? 네, 뭐 여기 다른 책에 보면 우리 이병규 선생의 에로스 문화 탐사를 보면 그 그림도 그 당시에 딱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이 혼음의 세상인 거죠. 남자 여자가 뒤섞여 가지고 온갖 막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집단 선교 행위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아담제도 있고 그 살롱이라는 그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살롱에서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도 그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들도 배양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참 많은 또 엄청난 행위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결국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전원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온갖 근친상간 혼음 남색에 빠져들어야 되는 거죠. 새벽 2시에 난교 파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으리들은 야간 시중을 뗄 이제 남성 보조자 한 명하고 이야기꾼 마담이나 자기 아내나 그 하녀들 중에서 한 명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쪽에 하여튼 2명을 거느리고 잠을 자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가는 거고 그동안의 예식은 매주 한 차례씩 아까 말씀드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온갖 이제 복장 도착적인 행위도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잘못 이제 아주 규칙을 정했잖아요. 잘못은 뭐냐면 아내나 하녀, 노파 하녀들이 잘못하는 거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2배 더 처벌받고. 참 여기 재밌는 대목이 이야기하는 마담들 있잖아요. 이야기꾼 마담들의 잘못은 절반으로 감해주는 거예요. 왜 절반으로 감해주냐? 재능이란 우리가 장려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참 재밌는 게 귀족이잖아요. 사드가 귀족 사회에서 귀족은 특권이잖아요. 법 앞에서 예외가 있는데 여기서 재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다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혁명하고 다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들. 단순하게 내가 어떤 혈통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뭔가 특혜를 받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시대 분위기가 이런 데도 반영되는 거죠. 근데 제일 여기 재밌는 게 흔히 말하는 아래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래 것이라는 게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사디즘적인 그거죠. 아주 모욕을 할 때 이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들 하고 그것들 할 때 그게 사실 사디즘적인 표현들이라고 많이 보는데 대상화시켜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웃거나 긴장을 풀거나 복종 태도에 허점이 보인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 이거는 아무리 사소해도 죽음으로 다스려요. 신에 대한 기도를 한다 이러면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이제 무신론 이게 넘쳐납니다. 이 무신론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신을 말할 때는 항상 욕설이나 저주를 동반해서 내뱉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청결, 배변 후 청결 시도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무조건 더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하면서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결국 참 뭐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만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 4명은 뭐냐라고 할 때 행복이라고 나와요. 행복.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한다 이거죠. 행복. 쾌락도 아니고? 쾌락이랑 행복이랑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작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감각에 즐거움이 충족되는 그 쾌락이 바로 행복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욕망의 목표는 결국 쾌락인데 우리가 쾌락 충족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로 공작의 친구 디르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욕구를 매 순간 충족시키는 게 어떻게 행복하는 거냐 이거지. 행복은 here 충족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데 있다. 이거 아주 철학적인 게 나와요. 행복은 충족이 아니라 욕망에 있고 욕망에 반하는 걸림돌을 부숴버리는 행위 자체에 행복이 있는 거지 욕망에 충족이 없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면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냐 행복이 있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현장에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일종의 사정을 한 것이지 여기 있는 이 대상을 향해서 사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의 행복은. 나는 그 행위 자체, 과정 자체가 행복이지 욕망이 충족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좀 철학적이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사드의 철학이 이런 거죠. 욕망을 충족한다는 거는 욕망이 충족되면 욕망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한 순간 욕망은 생명력이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쾌락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대의 극한의 철학인 거죠. 극한으로 밀어붙여도 우리 쾌락 자체는 도달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일본 철학자 우치다 다치루가 프로이드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통을 견디면서 반복되면서 뭔가 쾌락이 얻어지니까 우리가 반복 강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반복 강박 있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남편 결혼하고 나면 꼭 죽어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다라고 막 말을 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결혼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니. 어떤 사람은 맨날 사기를 당해요. 사기 당한 사람하고만 사기 칠 사람하고만 사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권위자를 아주 좋아했다가 갑자기 한 몇 달 지나서 그 권위자를 또 다른 사람을 갈아타는 경우.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는 반복 강박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것이 뭔가 고통보다 더한 쾌락을 주는 게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생명체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쾌락을 얻고 하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 그럼 생명체가 가장 원하는 어떤 행복은 뭐냐? 결국은 죽음 충동 아니냐 이거죠. 무로 갈 때의 어떤 충동들. 그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죽어버리면 다시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없잖아요. 쾌락을. 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버리면 다시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행복이냐 이거죠. 죽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느낌.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되기 직전의 상태가 가장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냐. 그 디르스의 말은 그런 느낌 같아요. 대통령이 된 것보다는 대통령 당선자 때 최고의 쾌락과 행복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당선자 때는 책임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주고 나는 권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끝을 가버리면 욕망은 충족된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직전의 상황이 제일 사실은 이제 생명이든 최고의 행복 아니냐. 올라가 버리면 끝이고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이 최고의 권력감과 쾌감을 준다. 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르세는 그런 느낌에서 그 장애를 부숴버리는데 쾌감이 있는 거지. 네네. 그 충족하는 게 쾌감이 있는 건 아니다. 뭐 남녀 관계에서도 어떤 여성을 혹은 뭐 어떤 남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기 바로 직전에 바로 김 빠지지. 그렇지. 네. 근데 사귀면 좀 그렇게 되고 또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좋은 밤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가 제일 긴장되고 떨리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멋있는 말로 쾌감이라는 것은 욕망이 소실하기 직전의 순간 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행복에는 결함이 있다. 이게 치명적 결함. 다 지금 하니까. 이 네 명이 다 알고. 그렇네요. 제일 중요한 쾌감이 왜 없냐? 비교해서 오는 쾌감이 없다 이거지. 쾌감을 얻으려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비교할 데가 없다 이거지.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는 뭐냐면 내가 누리는 것을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쾌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랬잖아요. 모든 샤넬백을 누구나 다 사고 있고 다 할인해가 산다 이러면 안 갖고 싶어. 그거 똑같은 거죠.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가진 99.99%의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쾌감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를 바라볼 때 내가 저자보다 행복하구나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생각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괴로워하는 자를 바라볼 때 나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들의 대상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서 차이가 사라져 버리면 그게 행복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불행에 압도당한 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구경하는 걸로 진정한 쾌감을 얻을 수 있겠군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왜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기를 살육하고 그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심성의 악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히 당 관계자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과
뭔가 처참한 어떤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앞에서 결국은 가장 큰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악마적인 게 드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약을 뭐 사람 죽이고 해봤는데 이건 제약도 아니다 이거죠. 이 공작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양을 공격하고 싶다. 이 책을 보면 이러네. 태양을 공격해서 이 세상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싶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 인류를 다 죽이고 싶다. 그 정도가 되어야 제약이 아닌가. 나는 1년에 고작 사람 12명 흙으로 돌려보내는데 이게 무슨 제약이냐. 그건 일탈이지. 이런 참 패덕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자기들은 딱 간단히 말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나로 말하자면 자연이 자기 손안에 놓고 제멋대로 주무르는 하나의 기계 장치 지나잖아. 나는 그냥 기계야. 자연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로 이 18세기에 기계론이 아주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목적론이 유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사물 하나하나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라져버렸죠. 뉴턴하고 쭉 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가 딱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작동을 했으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거고 스위치를 딱 끄면 꺼지는 인간 세상 사람이란 것도 기계다 이거죠 사실은. 네네. 인과관계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바로 사드의 이 작품들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기계론. 인간이란 기계 장치다 이거죠. 자연이 만드는 기계 장치다. 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데 이게 무슨 패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윤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자연이 부여한 그대로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기계다 우리는. 네. 라고 딱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네. 그 이야기들은 뭐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네, 그 다 뭐 이제 그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모든 패덕이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금병매는 차라리 좀 재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게 근데 왜 이 사드가 이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이 읽을까 생각했는데 반복해서 쾌감이 온단 말이죠. 정박님도 그런 걸 느끼셨어요? 읽다 보니까 왜 읽다 왜 했는데 읽는지는 알겠는. 반복해서 쾌감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한번 이런 말 포론을 왜 보냐 이거죠.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긴장이 안 되잖아요. 긴장을 해소시켜줘요. 어차피 뻔하다는 게 사실 아주 안정적이거든요. 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에 소중한 말하는 거 비슷한 건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는 항상 우리가 항상성이 있잖아요. 호메오스타시스가 우리 항상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우리 혈중 농도라든지 염분의 농도 이게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기능하고 이런 어떤 반복을 통해 안정을 찾는 것들이 아주 좀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 반복이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는가. 그런 어떤 안정성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문서 포르노 아주 강도 높은 문서 포르노 뭐 이 정도. 뭐 철학 포르노. 철학 포르노. 그 사실 사드의 철학적인 측면을 좀 보시려면 규방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민음사판으로는 밀실에서 하는 철학으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방 철학이 좀 그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그걸 하는지. 규방 철학에서도 결국 나오는 거는 그 에이널 섹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섹스하고 섹스하라 또 섹스하라. 그렇지만 사랑하지 말고 임신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번식이라는 것은 동물도 한다 이거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에로스가 된다는 것은 번식을 안 하는 번식 이외의 성을 찾는 게 바로 인간이다. 네. 이제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해요. 임신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임신은 여자를 늙게 만들고 몸매를 변화시키며 뱃속에 아는 기생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아예 뭐 패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계몽주의는 인간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막 그냥 오로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아주 순진한 처녀가 있거든요. 네. 어젠이라는 순진한 소녀가 있는데 아주 부도덕한 사상과 돌망새가 아주 방탕한 생탕주의인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부모한테 잘할 필요 없어. 너희 부모도 나중에 늙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장면 보면 그 어젠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속여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폭행하고 돌아가면서 윤관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나중에 그 엄마의 엄부를 꿰매가지고 그 성병 걸린 사람하고 또 이제 섹스를 시켜가지고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도덕 교육을 총결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읽다가 되게 좀 불편한 지점이 아주 많죠. 너무 이제 여성이 대상화되고 있고 너무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면 19세기에 그 유럽에만 해도 그 여성들이 파티에 갈 수 없었대요. 동부인한다는, 그러니까 부부 동반 파티라는 생각할 수 없었대요. 그 파티에는 항상 고급 콜걸들이 있는 거예요. 고급 장녀들이 있고 남자들은 거기 가서 즐기는 거고, 여행을 갈 때는 부인이 같이 여행을 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행은 남자가 가는 거고, 남자는 가서 매일 밤 이제 새로운 이제 일야처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룻밤의 처를 계속해서 바꾸는 그 여성에 대한 지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때 여성이 아주 멸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에서 워낙 멸시되는 게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책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중세에서 여성들이. 그럼 이제 소돔 120일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방향과는 매우 다른 굉장히 또 깊은 철학 얘기가 철학적인 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큰 활약을 기대했던 우리 정민여는 딱히 할 게 별로 없었던. 저는 계속 머릿속에 대변 싫어요 이거밖에 없었죠. 그거랑 버킨 사고 나면은 그럼 난 행복하지 않으려나 막 이런 생각하고 욕망이 충족되면 네네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마조이즘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고 마조이즘? 볼까요? 그럴까요? 네. 마조이즘. 마조이즘 뭐 한번 이게 보통은 이제 수동적인 그 피약적인 피약적? 차라리 둘 중에 한다면 마조이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누군가를 막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망하수 교수가 이 마조이즘 관련 글을 쓴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남성 여성의 생리 구조와 여러 가지 볼 때 아무래도 여성이 마조이즘에 적합하고 남성은 사디즘에 적합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건 사회 문화의 문제다. 그 남성의 공격성을 강조하고 여성은 수동성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봐요. 이 두 개는 다 인간 심리의 양상들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다 어느 정도씩 있는 거지. 네. 다 한쪽이 극단적인 사디스트라든지 극단적인 마조이스트 이런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배합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지 한쪽 방향으로 감고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조이즘은 성적인 문제만 갖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마조이즘은. 정서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종교의 기본은 사실 마조이즘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금욕, 절제, 금욕을 통한 쾌락. 그 고통 속에서 쾌락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마조이즘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왜 고통 속에서 쾌락을 얻지 했는데 그 중세에 아주 그 신비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신을 체험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신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어떤 궁극적 실제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니까, 뭔가 아주 큰 창이 내 온몸을 관통해서 그냥 나를 꿰뚫어 버리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이제 종교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의 기본값들이 그 마조이즘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망원수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조이즘 하면 이게 좀 책임 회피도 할 수 있고 감미로운 책임 회피고 포근한 안주 아니냐 했다가 이제 이걸 많이 들어 먹었는데, 실제로 이 마조이즘은 레오폴드 마조라는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 이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저기 부인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활했던 게 소설도 나타나고 부인의 이제 자서전도 나오거든요. 마조가 부인은 모피코트를 입힌대요. 그리고 부인이 모피코트가 있고 가죽 채찍에 이 가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 가시를 이제 받고 아주 하이힐 높은 걸 신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채찍질 한다는 거죠, 매일. 나중에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채찍질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이상된 거 아니냐는데 부인의 해석으로 따르면 감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맞을 때 고통 감각이 좀 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마조이즘에서 가장 문제가 대지즘 마조이즘 할 때 폭력이라든지 동의되지 않은 폭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이건 범죄 행위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자기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조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감각을 좀 상실한 이상 체질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이들에게는 아주 자유로운 아버지였는데 부인에게 간통을 하라고 권유하고 숨어서 관찰하게 됐다. 그리고 힘이 센 식모를 첩으로 둬가지고 그 여자와 씨름을 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체력이 강한 창녀를 골라서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의 폭력에 복종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변태하고 좀 사도마조이즘도 물론 변태로 보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변태는 폭력으로 남을 죽이거나 상처를 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 이게 이제 변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가우스 선생 입장에서는 사람의 어떤 에로스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사도마조이즘이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의 표현의 형태로 간주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자기는 진짜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마조이즘이 인간 본성에 뭐 어느 정도 상당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복종할 때도 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편하거든요. 막. 그렇죠. 예, 굳이 뭘 내가 판단해서 책임을 져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복종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게 결국 특히 이제 성적으로는 이제 마조이즘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이라는 게 결국 뭐 우리가 그 사실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게 그걸 목적을 가지고 말하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그 성행위를 한다. 신이 우리 보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성생활을 해야 된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성생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노동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성노동자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어떤 분 말씀대로 이걸 하나의 본질이 뭐냐라고 접근하면 답이 없다 이거죠.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성에 대해서 어떤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행위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결정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칸트식으로 따르면 네. 그 칸트는 그랬잖아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칸트식으로 말하면. 타인의 신체를 통해서 내 쾌락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칸트식으로 하면 성행위가 다 부도덕한 행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칸트가 유일하게 이제 긍정하는 성행위는 부부 생활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양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칸트가 그랬잖아요. 결혼은 뭐냐? 네. 성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그러니까 성기의 독점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호혜적 관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이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네. 부부 사이의 성생활 말고는 나머지 성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럼 자유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행위도 자기의 신체를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도덕하다. 칸트는 뭐 칸트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혼의 성행위도 그 사람의 몸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으로 하면 다 부도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거죠. 사실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는 거지. 부부는 안 하니까. 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타인의 성을 능욕한다든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게 제일 이제 가장 문제가 결국 뭐 다 사실 뭐 성욕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욕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고 출발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욕으로 출발했는데 동물이나 인간은 다 성욕으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가지게 될까? 이건 참 신기한 일이 같습니다. 네. 네. 사드 후작 예전에 사드 백작이라고도 쓰던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뭐 이 사드 아저씨가 쓴 네. 소돔 121 굉장히 아주 수위가 높은 묘사들도 많이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그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네. 대체로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책 하지만 그 안에서 꽤 많은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네. 뭐 대제의 눈으로 보면 대제가 보인다는데 그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책을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와 이건 정말 엄난함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고 이 사도의 책을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극한으로 갈 수 있느냐를 보면
성스러운 책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것은 좋은 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지적인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는 거니까. 근데 구태여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태여 꼭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 책이 음란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이제 잔인해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는 그 성범죄자라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해를 한다기보다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죠. 아까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이 파괴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이 나에게 부여한 나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로 파렴치하고 최대로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할 때 나의 어떤 쾌감은 극대화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범죄 심리학도 아주 이게 긴밀하게 관련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굳이 왜 파렴치한 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 네. 사실 우리 아까 자꾸 사도 읽으면 여성분들이나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세 때는 금욕하는 사회잖아요. 네. 사람이 많으면 물건이 자원이 모자라는데 사람이 많으면 큰일 나니까 여성을 자꾸 멸시하고 해가지고 성욕을 억제하게 했단 말이죠. 여성을 자꾸 숭상하면 성욕이 발현되고 애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성을 억제했단 말이죠. 자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차원도 있다. 또 기독교는 그 딱 잘 결합된 거죠. 원죄가 누구 때문에 생겼지? 이브. 그러니까 여성은 멸시받아야 마땅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멸시가 된 것이고 지금 그럼 저출산이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뭔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건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확대되고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결국 여성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공장에 나갈 수 있고 일을 가지게 되니까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사회적 권리가 회복되니까 이제 여성도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은 이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남성 여성의 지위가 겸밀되니까 사도의 책을 이거는 뭐 여자를 너무 완전히 도구화한다. 남자가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봐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당백 시즌 2 14번째 책은 사드의 그거도 미사일 아니고요. 사드 후작의 소돔 120일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 시중에서 판매됩니까 저 책? 네,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드시 성인 인증 19세 미만 구독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 저런 책들은 보통 나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연령 제한이. 근데 이게 또 뒤죽박죽이 어떤 책은 또 그냥 막 빌려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뭔지. 그러기엔 너무 빨간 책이야 저 책이. 소돔 120일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밝고 명랑하고 건전한 책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간도 어쩌다 한 번씩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색달라요. 헤브라이즘으로 오늘 한번 가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헬레니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